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AI 대학원 최윤재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이 EIRC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그 Interpretable Deep Learning for Electronic Health Record라고 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헬스케어, 특히나 이제 그 전자의무기록,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전자의무기록에 집중을 한 이제 해석 가능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그 목차는 그 헬스케어, 특히 이제 헬스케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조금 그 퍼밀리어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헬스케어와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간단하게 훑고 이제 인트로덕션 차로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갈 텐데, 메인 주제는 일단 처음으로 인터프리터블한 걸 하기 전에 애초에 딥러닝 모델로 어떻게 전자의무 기록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라운드 워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은 해석 가능하게 인터프리터블하게 만들 건지 말씀드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최근에 좀 뭐 이슈가 되고 있는 CDM, 뭐 오마비라던가 아니면 뭐 파이어라던가 이런 그 커먼 데이터 모델 병원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헬스케어 연구를 하기 전에는 헬스케어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저도 이제 박사 때 처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뭐 모호한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 또 뭐 행정하는 분들 아니면 헬스케어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차 어떻게 이제 AI랑 헬스케어를 결합을 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 스스로는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모두를 위해 헬스케어를 증진한다. 이제 의료나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이제 증진을 하는 것을 큰 목표로 잡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굉장히 브로드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텀을 이제 AI랑 헬스케어랑 이 모두를 위한 것이 뭐냐, 헬스케어는 뭐냐, AI는 뭐냐라고 좀 이제 내로우 다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런 주제로 어떤 뭐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뭐 세미나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머신러닝만 하는 분들 앞에서 세미나를 할 때도 있는데, 그 두 분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거를 접목하는 얘기를 좀 미리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AI는 뭐 저희가 뭐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알파고 뭐 그 이벤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AI가 뭔지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은 헬스케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저 같은 AI 뭐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 기계학습만 드립다 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으로 헬스케어를 한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와닿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게 뭐냐면 이 안구 망막 사진인데, 이것만 보고서 이 당뇨성 망막염증, 그러니까 다이아베틱 레티노파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글이 2016년에 만들어서 자마라는 굉장히 그 저명한 의학 학술지에다가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만 보고서 이 망막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계가 판별해내는데 그러니까 안과 의사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뛰어나다라는 거를 보였어요, 실험적으로.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은 논문인데,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나 그 기계학습 딥러닝 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주로 먼저 떠올리십니다. 딱 이제 인공지능을 헬스케어 한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 헬스케어라는 게 굉장히 브로드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징이라던가 뭐 흔히 생각하시는 뭐 스마트워치, 뭐 애플워치나 뭐 핏빗으로 뭘 한다거나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뭐 병원의 행정, 예를 들어서 뭐 입원을 했는데 재입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응급실에 왔는데 이 환자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빨리 보낼 것인지, 이런 행정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뭐 요소이고, 뭐 웨어러블 아니면 뭐 홈 카메라 아니면 AI 스피커, 요즘 AI 스피커 굉장히 또 이제 많이 보급이 되는데, 그런 것들로 를 이용해서 또 헬스케어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존만 하더라도 뭐 AI 스피커, 이제 그 에코의 알렉사한테 뭐 말을 해서 약을 주문한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제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산업이고,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한 병에만 집중해 가지고 그 병을 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헬스케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뭐 단지 그냥 뭐 이미지만 보고서 뭐 엑스레이만 보고서 또는 뭐 가슴 사진만 보고서 뭐 유방암을 판별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전반적으로 큰 산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두를 위해서 그럼 헬스케어를 증진시킨다 했을 때, 사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병원에 가면은 거의 뭐 환자의 입장으로 가잖아요. 제가 뭐 의학 뭐 메디컬 라이센스가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 그냥 얼핏 생각하기로 이제 뭐 모두를 위해서 헬스케어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환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AI 하는 분들은. 근데 이 마찬가지 이 헬스케어라는 산업 자체랑 비슷하게 이 모두라는 것, 이게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헬스케어에는. 당연히 환자들도 있겠지만 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프로바이더에 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속한 기관인 병원. 그러니까 병원하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 포커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슈런스,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 보험 기업들, 아니면 뭐 정부 보험도 될 테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당연히 있을 테고, 우리나라 같은 뭐 국민건강보험이나 신평원이나 뭐 건보원 이런 데들이 이제 주로 어떤 그 헬스케어 관여된 정부 기관일 테고, 미국 같으면 뭐 메디케이드나 뭐 오바마 케어 이런 거 하는 데가 CMS인데 거기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쏟는 돈만 생각하면 사실 뭐 제약회사가 제일 큰 플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플레이어도 다양하고 산업의 그 측면도 다양하기 때문에 AR을 이용해서 헬스케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기회들은 굉장히 많은데 워낙 파편화되어 있고, 이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AI 하는 분들은 AI만 하시고 헬스케어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의사 선생님들은 열심히 환자만 보시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 어떤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적극적인 협력이, 이 콜라보레이션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부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거에 포착을 해가지고 뭐 대형 IT 기업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이 굉장히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학교들도 전부 뭐 헬스케어 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산업이지만 제가 특히나 이제 그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이 전자의무기록, 즉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전자의무기록이 뭔지 혹시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거를 이제 전자의무기록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모니터에다 풀업하는 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이름이나 뭐 생년월일을 치면은 이제 이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이게 환자 이름도 위에 상단에 이렇게 있고, 환자 이름도 있고, 뭐 생년월일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가졌던 병력, 뭐 어디가 아팠다, 뭐 어떤 약을 먹었다, 그리고 뭐 어떤 약에 알러지가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구조화된 정보들이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는 전국구의 병원이니까 수백만 명의 환자의 기록이 뭐 십몇 년치, 뭐 20년치의 정보가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에 전산화되어서 저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게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자인목 기록이라는 게 특성상 환자의 데모그래픽, 즉 뭐 결혼 여부, 아니면 나이, 뭐 성별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이제 과거 병력, 그다음에 방문했던 기록, 그리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뭐 랩 테스트, 뭐 이제 뭐 혈액 샘플이라든가 뭐 소변 샘플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돌려보는 거, 그다음에 영상, 뭐 엑스레이나 MRI나 CT, 뭐 여러 가지들의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뭐 무질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조화돼서 저장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아이디가 주어지고, 그 환자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고, 병원에 한 번 올 때마다 뭐 진단명이 이렇게 주어지죠. 뭐 피곤하고 기침을 하고 뭐 열이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약을 처방했는데 뭐 아세토아미노펜을 처방하고, 뭐 기침 때문에 뭐 벤조나테이트를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구조화돼 있고 멀티모달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다. 그래서 뭐 챌린징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적으로 이 환자 의료 정보를 전산화해서 저장하라는 그 정책이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려 가지고 2015년경에는 이미 87% 정도의 개인 의사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각 개별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다 전산화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0년이니까 당연히 90%가 넘어갔겠죠. 그래서 웬만한 일반 개업의들도 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환자의 데이터를 전산화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산화한 만큼 당연히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겠죠. 데이터가 이 전자의무 기록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분당 서울대병원은 뭐 설립 때부터 전산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럼 이제 딥러닝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헬스케어라는 이 산업하고 딥러닝의 관계는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딥러닝이 혹시 뭐 딥러닝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뭐 딥러닝, AI, 머신러닝 뭐 좀 관계가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AI라는 거는 1950년대에 이미 체스를 둘 줄 아는 컴퓨터라는 거를 이 컴퓨터를 만드신 앨런 튜링이라는 과학자가 창안을 했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오래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같이 해온 개념이고 그래서 뭔가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컴퓨터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런 걸 다 AI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머신러닝은 뭐냐? 그럼 머신러닝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AI의 하위 분야로서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파악해서 그 데이터 드리븐한 방식으로 뭔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90년대 한 중후반부터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산업계에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팸 필터링. 이메일이 왔을 때 이메일을 보고서 이게 스팸이냐 햄이냐를 맞추는 그런 간단한 어떤 클래시파잉 하는 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제 딥러닝은 뭐냐 그러면은 딥러닝은 이제 머신러닝의 또 이제 하위 어떤 분야로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패턴을 파악한다고 그랬는데 딥러닝은 특히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모델에다가 그 데이터를 쏟아 부어가지고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게 하는 그런 이 프랙티스를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2012년 정도부터 이제 그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뭐 기계학습한다 그러면 당연히 딥러닝을 기본적으로 하는 뭐 시대가 돼버렸죠. 2020년에. 그래서 그럼 딥러닝이 이제 그렇게 뜨는 이유는 뭐냐?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성능이 좋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AI가 있었고 50년대, 그다음 90년대 머신러닝이 있었고 2012년도부터 딥러닝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성능을 이제 딥러닝이 보여주고 있거든. 이제 이게 이미지 내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진이 있고 이 사진에 뭐 개가 있냐, 고양이가 있냐, 뭐 자전거가 있냐, 뭐 이런 걸 맞추는 테스트인데 2011년 즉 딥러닝이 이 개발되기 전에는 정확도가 한 7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에러니까 100, 126을 하면 74%의 정확도를 보이는데 2012년부터는 확 뛰었죠. 10%가 뛰고 그다음부터 매해 증가하다가 이제 2016년쯤에는 사람을 넘어서죠. 사람이 지금 95%의 정확도를 보이는데 2016년에 이미 97%의 정확도를 보이니까 이 태스크에 대해서는 적어도 딥러닝이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2011년, 그러니까 5년 전만 이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를 해버린 거죠. 이 성능. 일단 1번은 이제 성능이 좋다고, 2번은 사람이 더 이상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 딥러닝 이전에는 이 사진에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런 걸 맞추려면 일단 개인지를 맞추려면은 개가 뭔지를 사람이 생각을 해서 그걸 기계한테 알려줘야 됐었거든요. 뭐 눈이 있냐, 뭐 색깔이 어떻냐, 뭐 털이 있냐, 귀가 있냐 이런 어떤 이 개의 특성을 사람이 생각을 해서 기계한테 알려주고서 이제 기계가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딥러닝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미지 자체를 그냥 컴퓨터한테 넣어주면은 그냥 JPG 이미지 또는 뭐 PNG 이미지 그냥 픽셀 그대로 넣어주면은 그 대신 많이 넣어줘야겠죠. 데이터 대용량이 필요하겠죠. 넣어주면 알아서 그게 이 기계가 개스러움이 뭔지 개의 특징이 뭔지 스스로 파악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장벽이 낮아졌죠. 옛날 같으면 분야마다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계셔서 어떤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기계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의료 메디컬 라이선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쪽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가 많으면 그 데이터 그대로 그냥 이 기계에다 넣어주면 기계가 알아서 패턴 파악해가지고 뭐 미래 어떤 병에 걸릴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업무를 뭐 낮은 수준으로라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고 이제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 도메인 널리지가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일단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많아져서 그렇죠. 데이터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 데이터를 컬렉션 할 수 있는 이 채널이 많아졌죠. 사람들이 뭐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위키피디아에 돈도 안 주는데도 알아서 데이터를 올려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그만큼 쌓이니까 당연히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가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GPU 비슷한 TPU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서 만든
딥러닝 특화 칩인데 이런 걸 이용하면 옛날엔 뭐 1년 걸리던 것들이 지금 뭐 10일, 좀 일주일, 뭐 심지어는 하루 이렇게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대용량의 모델에 넣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거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헬스케어라는 산업에서 데이터는 쌓여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자의무 기록은 해가 갈수록 이제 엄청난 속도로 쌓여가고 있고 이 하드웨어는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은 이제 엄청난 데이터, 엄청난 그 전자의무 기록의 양과 하드웨어를 합치면은 의미 있는 일, 즉 생명을 살리면서 코스트를 줄일 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헬스케어 쪽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뭐 많은 연구자들이나 뭐 기업이나 학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참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생명만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 한 명 살리는데 1조를 들이면 당연히 그거는 뭐 당연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비용도 줄이는 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효율화, 말씀드린 대로 병원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짧은 인트로였고요. 넘어가서 이제 좀 더 테크니컬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전자의무 기록을 어떻게 딥러닝을 이용해서 다루느냐인데 이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게 2015년에 이제 서터헬스라는 헬스케어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주어진 업무가 이 심부전, 그러니까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을 예측을 해봐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 5명 중 1명은 심부전에 걸리고 심부전에 걸려서 병원에 일단 입원했다 하면은 반 정도는 이제 몇 년 내에 사망하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거든요. 미국은 특히나 이제 비만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치사율도 높고 그다음에 비용도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매년 정부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준 게 한 3만 명 정도의 데이터셋을 3만 명 정도의 환자 기록을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1년 내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심부전에 걸릴지를 맞춰봐라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한테 예측을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신부전이 어려운 이제 그 신부전이 중요한 이유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요게 이제 건강한 심장이고 이제 이게 망가진 심장인데 심장이 망가지기 직전에는 굉장히 사인이 뚜렷해요. 이제 뭐 판막이 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심장에 물이 찬다던가 부정맥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한 어떤 사인이 보이는데 이 중간쯤 슬슬 안 좋아질 때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냥 뭐 숨이 가쁘다던가 뭐 혈압이 높다던가 이런 굉장히 전형적인 성인병스러운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진단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심장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쯤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패턴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한테 이제 뭔가를 뭐 딥러닝을 쓰든 뭘 쓰든 한번 이제 해보라고 저한테 이제 프로젝트를 준 거죠. 저는 이제 환자를 보통 어떻게 보냐면 환자를 어떤 그 방문 시퀀스, 그러니까 이제 비짓 시퀀스로 제가 주로 이제 환자를 보는 걸 즐겨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상화를 시키는 거죠. 환자가 병원에 한 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기침, 고열, 그래서 타이레놀을 처방받고, 그 다음에 수액을 맞았다. 뭐 두 번째 병원에 왔을 때는 그냥 기침하고 뭐 오한만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에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병원에 방문한 이후로 6개월 내에 이 사람이 신부전에 걸릴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프로블럼 세팅인 거죠.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딥러닝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기계학습을 뭐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뭔가 예측을 할 때는 당연히 요만큼 저희한테 주어진 정보죠. 이만큼이 주어진 정보가 이 총 한 번, 2번, 3번, 두 번, 3번의 방문을 통해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잘 버무려 가지고 이거를 기계한테 넣어줘야지 이 기계가 이걸 잘 이용해서 어떻게 기계가 이걸 잘 받아들여서 예측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네,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 즉 representation인 거죠. 어떻게 하면은 good representation을 만들 것이냐, 좋은 이 representation을 만들 것이냐. 이걸 예전 같으면 이제 딥러닝 이전에 이제 바이오메디컬 쪽이나 헬스케어 쪽에서 주로 하셨던 거는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뭐 심혈관 쪽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이제 심부전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피처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부정맥이 몇 번 있었냐, 뭐 심호흡이 곤란한 적이 몇 번 있었냐, 뭐 다이어레틱, 무슨 뭐 혈압 관련된 뭐 이런 약 처방을 몇 번을 했냐, 이런 심장 관련된 것들을 이제 꼽아가지고 이제 IT 엔지니어랑 앉아서 그걸 알려주시면 이제 IT 엔지니어 그걸 다 코드를 짜가지고 세보는 거죠.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뭐 한 번, 두 번, 한 번, 빵번,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어떤 벡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벡터가 만들어져서 이거를 페이션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페이션트를 나타내는 벡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뭐 SVM이나 뭐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죠. 이제 뭐 예스 뭐 이제 신부전이 걸릴 것 같다, 뭐 안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딥러닝으로 오면은 사실 딥러닝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환자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인데 딥러닝에서는 모든 게 벡터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심지어는 뭐 기침이라는 진단 또 벡터화 시킬 수 있고 타이레놀이라는 약도 벡터화 시킬 수 있고 수액을 처방했다는 그 사실도 또 벡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게 벡터가 돼서 이제 어떤 n 차원의 벡터가 되는 거죠. n 차원이라면 뭐 128차원, 64차원 사람이 정해주는 차원에 따라서 벡터화가 되고 그것의 수치는 이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계가 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계가 이 수치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걸 잘 배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계가 이제 이 메디컬 코드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코드들이 뭐냐, 점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이 진단명들인데, 요만큼, 방금 보여드린 게, 이건 이제 N차원의 벡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걸 2차원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2차원으로 만들면 이렇게 2차원 평면상으로 이제 플라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플라팅을 해보면은, 그럼 이제 비슷한 병끼리는 비슷한 곳에 묶이게 된다. 즉, 네, 비슷한 병,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병들은 전부 다 수술 후에 어떤 합병증이 생긴 병들의 코드들의 집합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뭐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완, 그러니까 이제 그 팔 쪽에 이제 부러진 병들 전부 다 여기에 이제 또 점점점점점 되고 이쪽은 다 하지, 그러니까 다리 쪽에 뼈가 부러지면 전부 다 여기에 또 클러스터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알려준 적이 없어도 기계한테 이런 뭐 이 병하고 이 병은 비슷한 거다라고 알려준 적이 없어도 스스로 데이터 드리븐 방법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병 간의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들을 잘 배우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도 얼마든지 어떤 그 전자인물 기록을 이용해서 의료적인 지식을 간접적으로나마 학습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벡터화 시킬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벡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커프도 벡터, 피버도 벡터, 타이레놀도 벡터, 아이플루이드 벡터 모두 다 벡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벡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비집 내에서 일어난 벡터들은 더해줄 수 있겠죠. 이제 논리적으로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난 벡터들이기 때문에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제 이 방문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죠. 이제 비짓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되겠죠. 더해버리면. 그래서 비짓 1, 비짓 2, 비짓 3의 벡터가 되고 얘네들이 이제 비짓 벡터가 3개가 생겼으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1번, 2번, 3번 벡터가 생겼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RNN에 넣게 되는 거죠. RNN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RNN 같은 경우는 순차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이제 딥러닝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집 벡터 방금 만들어낸 비집 벡터 1을 RNN에 넣고 다음번에 2번도 넣고 또 3번도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RNN 내의 어떤 메모리,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벡터가 있어서 이 기억 벡터, 첫 번째 기억 벡터, 두 번째 기억 벡터, 세 번째 기억 벡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기억 벡터가 세 번째 기억 벡터가 바로 비짓 1, 비짓 2, 비짓 3, 이 모든 과거에 어떤 순차적으로 일어났던 이 병력, 이 의료적인 정보를 전부 다 이 컨테인하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정보가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페이션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뭐 부정맥이 몇 번, 뭐 고혈압이 몇 번 이런 것들이 이제 카운트 벡터 1, 2, 1, 0, 1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션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로 봤다면 이제는 그냥 모든 걸 벡터화 시켜버려가지고 RNN에 넣어서 RNN의 히든 레이어가 이제 페이션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되고 그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넣어서 이제 1부터 0 사이에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1이면은 1에 가까울수록 신부전에 걸릴 것 같다.
아니면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신부전에 안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모델을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이 학습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총체적으로 이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수식적인 건데 이건 제가 좀 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사실 지금 2020년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프레임워크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제 어떤 뭐 NLP로 따지면은 자연 언어 처리로 따지면은 워드 임베딩을 하듯이 이제 메디컬 코드 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진단명, 약품명 또는 뭐 프로시저 이제 처치명 이런 것들을 임베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0년 기준에서 굉장히 뭐 단순한 모델이지만 2016년, 15년 이때는 이제 사실 굉장히 처음 시도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무도 하지 않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하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도를 해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3,000명 정도의 데이터셋 환자 전자의무 기록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 모델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33,000명 중에 이제 4,000명 정도가 실제로 신부전에 걸린 분들이고 나머지 29,000분들이 이제 그 대조군인 거죠. 뭐 건강한 분들인 거고 이거를 저한테 18개월어치의 데이터셋을 줍니다. 33,000명의 18개월치의 데이터셋을 주고 이제 향후 1년 내에 이 신부전에 걸릴 건지 말 건지를 예측을 해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번 정도, 이제 18개월 사이에 20번 정도의 방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사용한 피처는 총 4만 개였습니다. 4만 개에서 만 개 정도의 그 진단명, 병 코드, 2만 개 정도의 약품 코드, 또 1만 개 정도의 프로시저, 이제 뭐 수액이라던가 아니면 뭐 엑스레이를 찍었다던가, 깁스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처치가 되는 거죠. 총 4만 개의 피처가 있었고, 그다음에 비교군과 대조군, 이제 4만 명의 비교군과 대조군은 누가 만들었냐? 이건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서터헬스, 제가 인터넷 서터헬스에서의 의료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성별과 뭐 나이와 이런 것들 분포를 따져가지고 이 4만 명의 비교군과 2만 9천 명의 대조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을 해보니까 뭐 당연히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이제 꽤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이제 GRU가 이제 RNN의 어떤 그 변종 같은 건데 이제 RNN보다 조금 더 이제 훌륭한 모델인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기존의 바이오메디컬이나 헬스 쪽에서 많이 썼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제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KNN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좋죠. 이제 이 마지널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이 편차를 오류 이제 에러바를 따져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제 뭐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생각을 해보면은 요 모델들은 일의 순차적인 그 이 오더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부정맥이 몇 번, 뭐 고혈압이 몇 번 이런 식으로 카운팅만 하지 뭐가 언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이런 그 정보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RNN 모델은 그걸 정확하게 반영을 하잖아요. 이제 비짓 1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비짓 2가 일어나고 비짓 3이 일어나고 이런 순차적인 정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테이크어웨이 메시지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 기존에도 당연히 기존의 의사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피처를 가르쳐주는 방법도 뭐 잘 됐지만 당연히 순차적인 정보를 입력을 잘 해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어떤 것,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레슨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했던 첫 번째 인턴 프로젝트였고,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처음 했던 딥러닝 프로젝트고, 요거가 성능이 잘 나오는 덕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딥러닝의 여러 가지 어떤 뭐 문제들을 풀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당연히 해석 가능성이겠죠. 이렇게 그냥 성능이 잘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을 해서 이 모델을 뭐 어떻게 팔든 아니면 뭐 병원에 납품을 하든 어쨌든 디플로이를 하려면은 이거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한 그 챌린지, 이제 이 인터프리터빌 챌린지를 이제 해결을 하는 게 또 다른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걸 넘어가면은 네, 여기 뭐 시나리오를 약간 써보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학습한 모델이
우리가 이제 병원에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환자가 와서 그 환자의 기록을 이제 이 모델에다가 입력을 했더니 90% 0.9의 리스크 스코어를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90% 확률로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높은 수치잖아요. 90%면 이제 뭐 거의 확정적으로 신부전에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모델이 예측을 했는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비짓이 여러 번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짓에서 이제 기침 때문에 이게 90%가 나왔는지, 두 번째 비짓에서 이제 오한 때문에 나왔는지, 세 번째 비짓에서 이 체스트 엑스레이, 이 엑스선 이걸 찍어서 그런 건지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RNN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은, 입력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RNN의 기억을 담당하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에 모든 정보가 이제 뭉뚱그려서 더해지고 또 이제 넌리니어하게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또 더해지고 또 넌리니어하게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그래서 이게 쪼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90%라는 점수가 나왔을 때 이거를 여기에서 나왔던 뭐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뭐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뭐 엑스레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트리뷰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래는 자체 모델이 그런 거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와도 이제 의사 선생님을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특히나 뭐 서텔스에서도 뭐 비슷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고자 이제 제가 리테인이라는 그 후속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리테인 모델에서 이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은, 이제 무슨 이 중요도 이제 그러니까 모델의 점수가 나왔을 때 왜 뭐가 중요했냐를 물어볼 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떤 비짓, 그러니까 이제 몇 번째 방문이 중요했냐죠. 그러니까 방문을 여러 번 하니까 한 번, 두 번, 뭐 예를 들어서 뭐 T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 방문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몇 번째 방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서 한 번 방문을 할 때마다 사실 여러 개의 정보가 발생하잖아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침, 고열, 뭐 타이레놀, 아이비 뭐 수액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어떤 게 중요했냐, 이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진 레벨의 질문, 그러니까 방문 레벨에 어떤 방문이 중요했냐, 방문 레벨의 중요도와 그다음에 코드 레벨, 한 번 방문했을 때 어떤 코드가 중요했냐, 코드 레벨의 중요도, 이제 중요도를 두 가지로 쪼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이 두 가지의 중요도를 담당하는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컴포넌트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이제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 때 추가적인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컴포넌트가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그 중요도마다 이제 뭐 10%, 30%, 뭐 50%, 뭐 5% 이런 식으로 중요도를 매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웨이트 썸, 그 중요도만큼 곱한 다음 더하는 그런 일을 해주는 그 컴포넌트를 보통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어텐션 메커니즘, 그 컴포넌트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이제 어떤 비짓이 중요했는지, 이게 뭐 30%, 50%, 20% 중요했다, 이런 거를 측정해줄 컴포넌트가 1번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각 방문마다 이제 뭐 커프가 5%, 피버가 15%, 뭐 타이레놀이 45%, 뭐 아이비 플루이드가 뭐 3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또 그거에서 또 퍼센티지를 정해줄 컴포넌트가 필요하니까 컴포넌트가 총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식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비짓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프도 뭐 벡터, 뭐 피버도 벡터를 다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더한 벡터가 바로 이제 이 아이고, 네. 더한 벡터 이제 비짓 1번 벡터, 비짓 2번 벡터에서 비짓 i번 벡터에서 총 i번의 방문이 있었으면은 i개의 비짓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이제 1번 컴포넌트, 2번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1번 컴포넌트가 바로 어떤 방문이 중요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짓 임포턴스 또는 뭐 비짓 어텐션, 이제 그 방문 레벨의 중요도를 결정해주는 컴포넌트고, 요거는 한 방문 내에서 어떤 코드가 중요했는지를 측정해주는 그런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RNN 알파랑 RNN 베타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도가 이렇게 딱딱 나옵니다. 이제 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나오고, 또 이제 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가 나오면은, 중요도가 나왔으면 이제 그걸 다 곱해서 더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곱해서 더해주는 일이. 이게 시그마 표시 보이실 텐데 이게 곱해주는 표시거든요. 이게 곱해주는 표시고 그래서 비짓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있고 그다음에 각 비짓마다 코드의 중요성, 그다음 비짓 자체의 중요성이 다 알파, 베타, V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다 그냥 곱한 다음에 이 총 I번의 그 방문이 있었으니까 그거 다 더해야겠죠. I번의 방문이 있었으니까. 다 더하면은 궁극적으로 이 C라는 총 컨텍스트 벡터라는 이 최종적인 벡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페이션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되겠죠. 이제 이게 환자의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환자 벡터가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뭐 신부전을 예측하든 뭐 고혈압을 예측하든 뭐 사망률을 예측하든 뭔가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셋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기본적인 RNN 모델이 있잖아요. 그거를 했던 거랑 정확하게 같은 데이터셋, 33,000명의 데이터셋에 이제 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리테인 모델을. 그래서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뭐 비교 대조 똑같고, 뭐 이제 18개월 어치 똑같고, 다 똑같은데, 단지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은, 아까는 이제 4만 개의 피처를 이용했는데, 이거를 615개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형 당뇨, 2형 당뇨 이런 건 다 당뇨로 뭐 합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좀 그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그걸 대폭 줄여서 이제 4만 개의 피처를 615개로 줄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당연히 학습 속도도 빨라지지만 이 그 해석을 할 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파인 그레인드 코드가 4만 개나 있으면 이제 어떤 코드가 뭔지를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해석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좀 추상적인 레벨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사람 눈에 보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는 다 똑같다. 이거 빼고는 다 똑같은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가지 이제 베이스라인을 비교를 해봤는데 하나는 이제 리테인이 이제 요번에 그 해석 가능 모델이고 RNN이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비순차적인 모델,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MLP 이런 모델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RNN이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이제 AUC 기반으로 87% 정도의 정확도는 아니고 이제 AUC를 보이는데 리테인이 87, 이 RNN이 8706이고 리테인이 8705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 같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제 신부전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태스크에 있어서는 RNN이나 완전히 해석 가능한 리테인이나 사실 똑같은 뭐 거의 뭐 동일한 예측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RNN을 사용할 바에 리테인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해석도 가능하고 뭐 성능 차이도 거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순전히 퀀티테이티브한 정량적인 어떤 그 정확도를 예측하는 정확도를 이베리에이션하는 그런 테이블이고 더 중요한 거는 요건데 이게 지금 방금 이 데모는 이게 제가 이 데이터 요거를 보여드리려면 또 이 웹페이지 접속을 해야 돼서 해야 돼가 조금 테크니컬리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X축은 날짜입니다. X축은 날짜에서 보시면 이제 0일부터 354일까지 354일이 바로 환자가 의사로부터 신부전 판단을 받은 날이에요. 이제 이런 걸 보통 인덱스 데이트라고 부르는데 0일부터 354일까지 쭉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방문을 뭐 57일에 한 번, 95일째 한 번, 126일째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방문을 쭉쭉쭉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70.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보이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SD면은 스킨 디스오더, ESL이면 뭐 익시전 오브 스킨 리전.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요런 것들은 다 이제 이 피부 관련된 질환들이라서 피부관 뭐 그런 것들이고 이제 CD면은 이제 cardiac dysrhythmia니까 이제 부정맥, 뭐 CA 같은 경우는 동맥경화, 뭐 HVD면은 뭐그 판막 뭐 요런 쪽 문제인 것 같고 이제 그건 다 심장 쪽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X축은 요거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뭐 이 정도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요 Y축은 뭐냐? 이 Y축은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제 중요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비집별로 중요도, 그다음 코드별로 중요도를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다 조각조각 낼 수 있거든요. 이제 최종적인 지금 스코어가 24.74%가 나왔어요. 예측치가. 그러니까 이 환자는 신부전 확률이 0.2474다라는 모델의 그 예측치가 나왔는데 그거를 다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몇 번째 비짓의 무슨 병이
이 2474를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다라는 그 컨트리뷰션을 계산할 수 있어서 이게 바로 이 컨트리뷰션 스코어예요. 이제 보시면 이 SD, 그러니까 이제 스킨 디스오더는 컨트리뷰션이 거의 빵이죠, 지금. 거의 뭐 컨트리뷰션이 0에 가깝죠. 마찬가지로 얘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 이 피부 관련된 질병은 사실 심혈관이랑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여도가 낮은 거죠. 이 2474라는 숫자가 나온 데 있어서 이 피부 관련된 질환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 219일째부터 보시면은 219일째부터 보시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 부정맥 코드가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CD 이렇게 CD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기여도가 올라가죠. CD에 대한 기여도가 올라가는데 보시면 신기하신 게 CD가 다 같은 CD고 여기도 CD고 여기도 CD고 여기도 CD고 여기도 CD인데 여기도 CD인데 뒤에 등장한 그러니까 최근에 등장한 CD일수록 기여도가 높잖아요. 지금 기여도가 1.5에 가까워지는데 그 말인즉슨 이 모델이 시간의 중요도를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똑같은 그러니까 부정맥이란 코드라 하더라도 최근에 발생한 부정맥이 예전에 발생한 부정맥보다 더 기여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여도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신기했던 게 저는 이 모델을 만들 때 최근 정보를 중요시하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알아서 그렇게 신부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최근 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걸 파악을 하게 된 거고 같은 원리 네, 지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같은 원리로 심장에 관련된 코드들은 지금 전부 다 이 기여도가 높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CD, 뭐 HVD, CA 다 이제 되게 높은 기여도를 갖고 있는데 이 심장하고 거의 상관없는 피부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지금 뭐 0이나 뭐 거의 뭐 살짝 마이너스의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잖아요. 기여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것 역시도 모델이 파악을 했다는 거죠. 심장과 관련된 거를 집중해서 봐야지 자기가 심부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심장과 관련된 별로 관련 없는 피부에 관한 거는 그냥 별로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는 걸 학습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거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습을 했다는 거가 또 이제 좀 더 어떤 신기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신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요거는 조금 이제 뭐 사고 실험 비슷한 건데, 만약에 이 모델이 정말 순차적인 정보를 잘 이용하고 있다면은 이 정보들 거꾸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작이 SD고 끝이 HVD인데 여기서는 시작이 HVD고 끝이 SD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성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환자는 처음에는 별로 뭐 심장 문제가 없다 갈수록 심장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굉장히 안 좋아진 케이스고 요 환자는 처음에는 심장 문제가 있었는데 갈수록 나아지더니 이제 나중에는 별로 심장이랑 상관없는 어떤 반대의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면은 신부전의 확률이 달라져야겠죠. 신부전 예측치가 달라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달라집니다. 확실히. 요거는 2474고 요거는 0905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환자일수록 이 리테인 모델은 높은 신부전 그 위험도를 예측을 내놨고 갈수록 좋아지는 환자는 낮은 신부전 예측치를 내놨죠. 0905로.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 리테인 모델은 이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메디컬 이벤트의 순서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은 좀 더 뭐 흥미 위주의 실험인데 어떤 일을 했냐면 저희가 219일째부터, 즉 이때 처음으로 심장 관련된 코드가 등장하는데 요때부터 저희가 약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엔티코애귤런트랑 그러니까 이제 부정맥 약하고 그 항고 그러니까 혈전제, 그죠? 혈전제, 그러니까 혈액이 굳지 않도록 해주는 하여튼 둘 다 이렇게 심장병 관련된 약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는데 AA랑 AC 넣고 AAAC 넣고 AAAC 넣고 이제 계속해서 AAAC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심장 관련된 약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넣어봤더니 이제 2474였던 게 2165로 떨어졌다. 이게 사실은 뭐 시뮬레이터는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무조건 맞는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를 결론을 함부로 내리면 위험한 게 얘는 인과관계 모델이 아니라 어소시에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었다 그래서 100% 이것이 정말 그런 약을 먹었더니 심부전 확률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단지 이런
흥미 위주 어떤 연관 관계를 이용해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인디케이션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런 시뮬레이터 비슷한 성형 뭐 그런 네, 그런 뭐 펑셔널리티까지도 좀 갖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고대 또 주재걸 교수님하고 함께 이제 뭐 이 의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쓰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까지 만들어 드렸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데모를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걸 이용해야지 의사 선생님께서 디플로이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테인의 이 모델의 컨클루전은 그러니까 딥러닝의 모델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블랙박스는 아니고 요즘 뭐 많이들 이제 XAI, 뭐 Explainable AI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뭐 그 언론 언급이 되는데 충분히 인터프리터블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모델의 퍼포먼스를 크게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인터프리터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리테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제 굉장히 이 트레이드오프가 좋아서 이제 성능도 나쁘지 않고 뭐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뭐 서터헬스나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미국의 여러 그 큰 헬스케어 회사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한테 이제 자문이 들어와서 뭐 저는 이제 응답만 몇 번 해줬는데 뭐 잘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헬스케어 쪽의 모델들은 잘 하면은 실제 이 리얼월드 임팩트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뭐 재밌는 그런 뭐 학문 분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프리터빌리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약간 애매한데 요거는 아직까지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더라도 뭐 코에피션트가 100만 개쯤 되면 그게 그때부터 과연 인터프리터블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인터프리터블하고 뭐가 아닌 건지 이거는 연구하는 사람이 주장하기 나름이라서 조금 아직은 뭐 데피니트한 어떤 이 정의가 있는 건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리테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 즉 뭐 약품, 뭐 진단명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제 일을 했는데 여기다가 뭐 이미지라던가 영상이라던가 뭐 프리텍스트 노트 또는 뭐 EKG 이런 것들 넣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버무려서 이제 인터프리터블 해줘야 되는데 멀티모달 인터프리터블이라는 건 뭐냐라고 또 그런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뭐갈 길이 아직은 많이 있다. 아직 갈 길이 뭐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뭐 CDM 쪽 얘기는 뭐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때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제가 열심히 또 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